안녕하세요, 최원님. 3주 전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마음 정리가 힘들어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올 일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떠나신지 여쭤봐도 돼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백혈병으로 4년 전에 투병하시다가 재발해서 돌아가셨어요. 백혈병으로 4년 전에 투병하시다가 네. 3주 전에 이렇게 또 재발했군요. 네. 그렇군요. 4년 동안 남편 아프신데 네. 병수발하시고 고생 많으셨죠. 그 말이야 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이곳까지 마음 정리를 위해서 와주신 우리 질문자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편 생각하면 이제 20일 이제 3주 정도면은 이제 3, 7일 지났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기력하고 우울증과 슬픔에 쌓여 있어서 거의 뭐 집에만 있고 식사도 잘 들어가지 않고 소화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불편할 때가 지금 이 시절이거든요. 한 달 안에 제일 그러니까 문득문득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긴 먹는데 갑자기 욱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맺히기도 하고 그리고 돌덩이처럼 위장이 굳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이런 힘든 경우에도 이렇게 몸소 이 자리까지 오신 것 자체는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딸아이가 신청해서 딸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옆에 계신 분이 딸이에요? 아니요. 앞에 계신 분이 딸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딸이 또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또 이런 인연을 만났네요. 남편 생각하면은 가장 안타깝고 힘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가 해놓은 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딸아이랑 저랑 잘 살게끔 해놨는데 같이 누리지 못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남기고 네. 그리고 수고스럽게 인생을 보내고 네.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떠나셨네요. 네. 빚을 남기고 그리고 또 뭐 재판이나 소송을 남기고 이렇게 떠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쩌다가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떠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삶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삶을 또 다른 삶을 선택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4년 동안 돌아보면 딸과 아내에게 오랫동안 그래도 투병 생활 속이지만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리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서 그래도 보냈네요. 그래요. 자녀분은 몇 분이세요? 하나예요. 더 소중하고 또 귀하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본인이 떠나고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3주 동안. 그냥 집에만 있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딸아이가 어디 가자면 따라가고. 네. 네. 3주 동안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3주는요? 글쎄요. 네. 또 딸아이가 가자면 가고 또 먹자면 먹고 엄마 어디 가자면 가고 그렇게 하실래요? 슬픔이 올라올 때는 마음껏 우셔야 돼요. 그걸 참으면 안 돼요. 눈물이 흐르면 줄줄 흘려야 돼요. 나중에 숨이 지금 식사하실 때도 그렇고 이게 탁 답답하고 욱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울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나중에 눈물이 줄줄 흐를 때까지 그냥 계속 울어주셔야 돼요. 그걸 참지 마요.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요. 영화 보다가도 울고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차 한잔 먹다가 또 울고 주무시다가 또 울어도 돼요. 끊임없이 흘러내시고 정화하세요. 그냥 눈물아 나오는구나, 눈물아 나오는구나. 마음껏 울자, 마음껏 울자. 슬픔을 그대로 느끼고,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 울어 울어, 괜찮아 울어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응? 나야 해보세요. 나야 해보세요. 나야. 울어 울어. 괜찮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괜찮아. 눈물 날 수밖에 없어. 마음껏 울고 마음껏 토해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참지 말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는 한 3주 정도 뒤 되면 이제 그냥 눈물이 뚝 흘러지는데 미소가 뚝 지어질 거예요. 마음껏 슬프고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뛰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 자신 억압하지 말아요. 절대 억압하지 말아요. 내 안에는 이미 상처가 덧나있기 때문에 그걸 억압하면 피가 철철 나는데 그냥 밴드 하나 붙여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껏 울고 편안하게 감정을 토해내고, 마지막 갈 때 남편의 임종을 보셨어요? 네. 어떤 얘기 하셨어요?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제가 면회를 갔는데 면회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가라. 나가라 그랬어요? 네. 그때 남편에게 마지막 얼굴이었어요, 그때가? 네. 코로 숨을 한번 쭉 들이마셔봐요.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입으로 한번 내쉬어봐요.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여러분도 누군가 떠나보내셨을 때, 또는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그리고 또 내 삶이 마감될 때 이런 마음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로지 호흡에 집중하세요. 다시 한번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수시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작게 해서 수시로 내쉬세요. 자,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봐요.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뱉어봐요. 애기 아빠를 어떻게 불렀어요? 한번 마이크로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벌써 3주가 지났네.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서 강연을 통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 자리에 내 소중한 딸도 와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여보,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당신 나가는 뒷모습을 느낌과 감정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있었지만 당신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전한 것 같아서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한다. 이곳에 와줘서 고맙다, 여보. 감사해. 당신이 나에게 못했던 마지막 말을 오늘 이곳에서 후회 없이 말해줬으면 좋겠다. 말해봐요. 아빠 수고했고 사랑해요. 이제 당신이 더 수고스럽고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으니까 내가 더 힘들고 안타깝는데, 당신이 21일 동안 무기력하게 우울한 마음으로 있는 동안 내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3주를 또 그렇게 보내면 내 마음이 더 지옥 속으로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줄 건가요? 얘기해봐요. 내가 많이 항상 아팠는데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할게요. 고맙습니다. 울고 슬픔의 마음이 계속 있으면 떠난 내 마음의 무게감이 더 커서 나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떠나게 되는 것. 당신과 딸에게 그래도 이렇게 사랑과 기쁨을 가득 남기고 떠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딸하고 행복하게 방긋방긋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만 울고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셔봐요. 코로 한번. 그리고 입으로 한번 불어봐요.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무지개가 있다. 그 무지개 위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한번 느껴봐요. 이곳에 계신 분들도 혹시나 떠나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에 아쉬운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한번 또 떠올려 봅니다. 그분이 그 무지개 다리에 뚝 서 있다라고 느껴보세요. 또한 놓지 못한 내 감정도 그 무지개 다리에 서 있다라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코로 한번 깊게 숨을 쭉 들이마셔 봅니다. 그 무지개 다리 그 존재 혹은 나에게 후 한번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다 같이 함께 해봅니다.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인연이었습니다. 인연이었습니다. 내가 아쉬워하고 내가 아쉬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면 내가 힘들어하면 그 인연도 더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인연도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모두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모두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매일매일 좋아집니다. 매일매일 좋아집니다. 매일매일 개선됩니다. 매일매일 개선됩니다. 매일매일 나아집니다. 매일매일 나아집니다. 인연이었습니다. 인연이었습니다. 참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참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그 감정과 그 존재에게 후 다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미소 지어요. 그리고 멀리 그 존재와 그 감정, 나의 감정은 모두 다 무지개 다리 너머로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그 존재도 미소 짓고 편안하게 저 멀리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울어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자,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제 미소 지어 보세요. 미소 짓고 편안하게 미소 지어 보세요. 자, 조용히 눈을 떠서 편안하게 앞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깨끗해지고 선명해진 세상을 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물 흘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갑상선 암수술 후 기점 명상을 들으면서 삶을 감사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채화 선생님, 건강하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네, 잘 끝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명상 덕분에 차분해지고 네. 현존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깨지 알바릇을 계속 이렇게 하고 하면서,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표현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감사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좋아져요. 나는 왜 나에게 하필이면 암이 와? 나에게 하필 큰 암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회복이 빨라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시절 인연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 공부와 명상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된 것. 맞아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는 누구나 생로병사의 진리 속에 있잖아요. 누구나 늙고 병들어가는데 그 병들어가는 속에, 늙어가는 속에 마음 공부를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은 수준 차이가 달라요. 고통을 느끼는. 맞아요. 그래서 인생 난득, 뭐라고요? 인생 난득 불법 난봉. 불법 난복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는 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인생이 만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세상에 모든 수만 가지 존재가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진리를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하고 만나는 것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연이라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 가족들 중에서 명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럴 거예요. 저도 뭐 보내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자 계속 남아있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외면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저 내 삶을 살아가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나중에 가족도 바뀌어요. 이 사람 진짜 꾸준히 뭔가 하네? 근데 생각도 좀 달라지고 긍정적으로 바뀌네. 이게 좀 도움이 되는가 보다. 근데 나한테는 하지 말아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 나만 하면 좋아요. 내가 행복하면 되죠. 내 행복 많이 키워서 가족의 행복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야, 진짜 대단하다,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이 데려다 주고 갔어요. 아이고, 희망입니다. 정말. 근데 당신도 해요 그러면 안 돼. 그냥 그거는 자연스럽게. 아까 그랬잖아요. 불법 난봉이라고. 공부하는 건 진짜 만나기가 힘들어요. 가족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수천 년 동안, 제가 비유하지만 수천 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도 수백 개의 불이 있어야 켜지는 게 아니에요. 촛불 하나만 있으면 밝아져요. 그리고 그 촛불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밝아지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치유받고 힐링하게 됩니다. 예, 어디서 오셨어요? 강남에서 왔어요. 예? 강남구에서. 강남구의 강남 스타일이네요. 파마가 지금 곱슬기가 강남 스타일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 감사해요? 아우, 선생님 덕분에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는 안 됐는데 우연히 동생 덕분에 선생님 기점 명상을 알게 돼서 듣고 있는데, 그동안에 선생님 기점 명상과 음악으로 제 삶이 많이 바뀌고, 잘 때도 기점 명상을 듣고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듣고 있어서 명상으로 선생님 치유할 수 있고 정화가 되는 것 같아서 항상 덕분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기점 명상 하시는 분들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명상을 하고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는데요. 독립군이라 생각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이 독립군, 딸을 독립군이라고. 딸이 늦은 귀가에도 어디에 있는지 말하기를 싫어하고 헬스장이 어디냐고 물어도 말해주기를 싫어합니다. 늦어도 어디냐고 묻지 않고 저희 부부는 먼저 자버립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럼요. 잘하는 거죠. 우리 두 부부가 같이 명상대학, 기초명상대학을 다니신 분들인데 딸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22살요. 22살인데 딸에 대해서 헬스장 어디 가는 걸 물어볼 필요가 뭐 없죠. 아니 딸이 저에게 헬스장 신발을 사달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 제 카드를 들고 가서 사줬는데 이제 헬스장은 어디냐고 물었는데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헬스장에 또 썸 타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 뭐 그거 뭐 굳이 뭐 내가 어디 가는가 뭐 운동 어디 가는가 이거 말을 엄마한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보다 그냥 그때쯤 되면은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그런 자신의 장소를 원해서 그래요. 왜냐 집에 같이 살잖아. 그렇죠. 마이크 대봐요. 네. 그러니까 22살이 됐는데 보통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만 독립 안 하지 동물들은 다 1년, 2년 지나면 다 독립하잖아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이제 22살인데 아직까지 독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식의 마음에는 어느 자신의 빈 공간, 자신 나만의 공간을 부모에게 침범받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요. 자신의 둥지. 그래서 그걸 엄마한테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지. 엄마한테 무시해서 엄마를 몰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만의 쉴 공간.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기 남편분 우리 같이 오셨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는 헬스장 어디 다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본인은 알고 아니, 저희 딸이 저한테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엄마는 예. 엄마가 약간 간섭하거든. 내가 볼 때 엄마가 약간 이제 딸이고 귀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아빠한테 얘기했네. 저는 조금 무관심처럼 해서 네. 퉁명하게 이렇게 툭툭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씩 저한테 이렇게 100%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래요. 그런 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일화 중에서 황희정성 일화 있잖아요. 자식이 매번 그 술집에 가서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고 남들에게 자꾸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하루는 그 술집에 대부분 술집에 찾아가야 되죠. 엄마 스타일이면. 그렇잖아요. 끌고 오고 그랬던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황혜정성은 다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날은 취해가지고 돌아오는 아들 앞에서 대문 탁 들어오는데 제사 때 입는 옷을 다 갈아입고 아들이 탁 저기서 오니까 큰절을 그대로 딱 했다고 하잖아요. 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당신을 존재로 보겠습니다. 아들로 보지 않고 한 존재로 보고 한 손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중히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큰절을 해 아들에게. 그게 교육이에요 진짜. 어디 가서 잡아오고 어디에 뭐 있노 궁금하고 그게 아니라 한 존재로 바라보고 당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지만 당신을 존중하고 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이제 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을 내려놓겠다. 한 존재로 보겠다. 그리고 정중히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자식이 그 다음부터 술집을 탁 끊었어요. 이게 이제 지혜로움이죠. 그걸 바꾸고 끌고 오고 내 완력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바뀜으로써 내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면서 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이게 진정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예. 이제 곧 결혼합니다. 11월 10일 축하받으러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예.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이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채원님 본문을 재방송으로 듣고 계시는데 저도 함께 듣고 있어요. 요즘에 정말 감사하고 덕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야,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기점 영상을 만나서 참 희망이네요. 선희님 딸? 네. 예, 아유 그렇군요.
결혼하는데 마음 어때요 지금? 너무 설레요. 설레요. 네. 계속 설레진 않을 네.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 감정이 영원히 계속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그림책을 그려가는 과정에 퍼즐을 맞춰가는 게 인생살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내 하나의 행사, 내 하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재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혼할 수 있고 이렇게 눈을 갑자기 돌리시는데 본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늙을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죽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듯이. 그래서 인생의 큰 퍼즐, 생로병사를 보면 이 결혼이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삶과 죽음의 앞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에 대해서 모든 걸 걸어서 잘 살아야지, 정말 행복해야지, 남들 봤을 때 정말 깨소금 나듯이 참기름 냄새 나듯이 살아야지, 친구들 집에 올 때는 어떻게 보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만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고통의 시작이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서로 평생 다르게 사는 20-30년 사는 사람이 둘이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입맛이 다를 수밖에 없고, 씻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 집안에 정리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다를 수밖에 없기에 내가 이것을 맞춰가는 하나의 공부다, 이 사람하고. 그럼 이 사람이 나의 스승인 거예요. 내 마음을 키우고, 내 마음의 근기를 키우고, 내가 생활 방식을 조금 남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더 커지고, 야,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인생을 좀 알게 됐네. 때론 정말 고통스럽고 쓰리쓴 열매를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 먹어봐야, 배가 아파봐야 그걸 다시 먹지 않거든요. 그게 결혼 생활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인연을 통해서 새로운 내 마음의 마음 공부를 하고 새로운 스승을 만나는 일이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구나,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막 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많이 눈물 흘렸는데 돌이켜보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감정 공부도 하게 되고, 우리가 신혼 때하고 또 연애할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것도 알죠? 본인의 마음도 매번 다 바뀌잖아. 그러니까 당신 마음 바뀌는 것도 이해하고 내 마음 바뀌는 것도 좀 이해해줘. 근데 맞춰가보자, 잘해보자 우리. 한번 사는 인생 방긋방긋 웃으며 살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7세 지적장애 딸을 둔 싱글맘입니다. 지적장애 딸은 이성 문제에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아서 가족들 모르게 채팅 앱을 통해서 남자를 만나 핸드폰을 일시적으로 꺼버리고 집까지 쫓아가는 일까지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고, 딸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 제가 제 딸의 인권을 막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환님 적으셨어요. 아무튼 참 27세 된 지적장애 딸을 이렇게 홀로 이렇게 27년 동안 잘 키워오신 우리 질문자님께 우리 큰 박수 한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저도 저희 딸의 뭐 이성 문제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그 인권으로서 이제 아이도 이제 있어야 하니까 이제 네. 뭐 남자 친구도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만나기도 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네. 아이들도 놀고 이제 같이 어울리게끔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관심이 또 이제 제가 모르게 이제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요즘에 뭐 그 우리 비장애인 사람들도 보면 데이트 폭력이다. 맞아요. 네, 그런 게 뭐 수없이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 굉장히 좋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행이네.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또 너무 좋아하는
쪽에 또 있다 보니 이제 그 아이가 얘가 이제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거를 잘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그런 걱정스러운 게 혹여라도 얘가 이제 이용을 많이 당하는 음. 경우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근데 딸은 네. 27년 동안 이용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제가 근데 그건 조금 걱정이잖아 그러면. 그렇죠. 걱정이긴 하나 그 또 채팅앱을 통해서 저 모르게 그 남자는 집까지 쫓아가 버리고 또 그 핸드폰도 꺼버리고 위치 추적이 이제 그렇죠. 할 수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어머니께서 그걸 단도리하고 막으면 막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언제 어느 시기까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제. 시기는 없어요. 아. 시기를 정하면은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5년 동안 해야 되나?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10년 동안 해야 되나? 자꾸 하면 그건 미래가 없어요. 고통의 시작이. 맞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요. 27년 동안 본인이 해온 이 어찌 보면 업적이거든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참,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 경험을 해보신 분만이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이를 만나고 아이에게 채팅앱을 막는다 하더라도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그 소통을 본인은 할 거예요. 직장 생활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할 수 어떤 식으로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채팅앱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한 남자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남자가 사라진다고 또 다른 남자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20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어지면 그게 지금 엄마의 목표거든요. 뭐 채팅앱을 안 하고 외출 안 하면 또는 전 그 남자가 사귀지 않으면 그게 이제 본인들의 다 집착이거든요. 근데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황에서 어떤 면이 가장 현명한 일인가 여기서 최선을 못하다면 차선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돌이켜 알아차리는 게 수행자예요. 그러면 채팅앱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지금 27살에 그렇게 된 호르몬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이가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걸 막게 되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특히나 지적인 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 안에 충동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남자들 만나고. 그거는 또 그때 걱정이에요. 근데 이걸 막는다고 해서 이게 안 사라진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걱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세요. 그 채팅 앱을 통해서 네. 만난 그 남자의 집을 네. 최근에 쫓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집에까지 저희가 어떻게 위치 추적을 해서 또 갔는데 네. 또 집에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그 정도로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 남자를 만나보죠. 봤어요. 보니까 어땠어요? 저도 지금 이게 이제 한 두 번째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죠. 위급한 상황이 예. 한 두 번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좀 캐치가 이제 좀 빠르니까 좀 이상하다 행동 자체라던가 뭐 핸드폰을 하는 게 좀 다르다 싶으면 제가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이제 아이들한테 같이 어울리는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이제 요즘에 뭐 또 어디서 놀고 있고 어디서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이제 물어보면 이제 무슨 일이 없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러면은 뭐 누구가 이제 요즘에 그 뭐 교회에 이제 가서 뭐 누구도 오라고 하고 채팅에 이제 만났던 이제 그 오빠도 오라고 하고 하다가 저만 모르게 우리 엄마 알면 안 돼. 뭐 그러니까 자꾸 숨기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간섭하고 따라오고 위치 추적하고 그러니까 자식은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또 맞아요. 본인도 지능이 더 커질 거예요 앞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커지는 게 좋아요? 엄마를 자꾸 속이는 일인데 어차피 그 친구는 어떤 행동을 호르몬적으로 자꾸 할 거예요. 성향상으로. 네. 근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27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어. 응? 그게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 일어났던 뭐 5년에 한 번 일어났던 큰 사고가 생겼다면 모르지만 이 아이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거지만 이 아이는 분명히 생각에 사고가 있고 자기가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식에 대한 믿음.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데 지금까지 27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도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의 인연들이 그 아이를 해코지 않고 그래도 무난하게 잘 이렇게 지내왔다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면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여자이니까 어떻게 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이가 그런 상황에 본인 스스로가 대처를 잘하고 모든 상황에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는 아이의 입장과 이 아이가 심적으로 무의식으로 현재의식으로 느끼는 거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 아이를 성인으로 바라보고 장애가 있는 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건 인정하되 이 아이가 온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엄마가 믿음으로 얘기해주고, 엄마가 지금까지 일 보니까 참 우리 애는 그래도 큰 문제 없고 너무 잘 살아가줘서 고맙다. 엄마가 너를 믿게 돼. 고마워. 잘 살아가줘서 고맙다. 우리 딸. 어디 있든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엄마가 전화해. 이제 엄마가 너를 믿음이 더 커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가 본인 스스로에게 부모가 뿌리인데 엄마가 자꾸 부정적으로 어디 가서 뭐 할까? 위치 조작하고 막 따라다니면 이 아이는 더 불안하죠. 그리고 진정한 뿌리가 아니라 그거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의 자유를 막는 사람. 그래서 몰래 자꾸 하게 돼. 근데 저도 오픈을 하고 아이들 뭐 노는 곳이라던가 그런 거를 딱 이게 시간을 이제 정해주기도 해요. 이제 자기가 언제 너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10시에 이제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 들어오는 시간을 내가 정하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저도 뭐 자율적으로는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또 이런 이제 SNS 통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목적은 또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래, 이제, 걱정이라니까. 예.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서도 어제도 한번 TV 보니까 엘리베이터 탔는데 아줌마 뒤에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폭력해가지고 사람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조심하고 조심 안 하고 그거랑은 인생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인생은 불확정성의 원리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항상 있어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이게 뭐든지 우리가 서로가 비슷한 것끼리 자꾸 만나게 돼요.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장에 가면 있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장에 가면 있고, 불안한 사람은 불안을 자꾸 만나게 돼요. 그래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자꾸 걱정으로 가져가면 내가 병든다니까? 내 마음이 병든다니까 자꾸.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식 너무 고맙다. 항상 엄마 너 믿어. 그래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잘 살 거야. 이렇게 마음 내주고, 최소한의 보완은 본인이 엄마가 약간 신경 써주고 그게 너무 드러나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게 자식이 앞으로 살아갈 존재로 힘을 실어주는 엄마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 건데. 그러니까요. 본인도 나이가 들고 늙어갈 텐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보다 더 믿음을 주고 최소한의 방어책은 두되 너무 집착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가셔야 돼요. 거문고주를 너무 늘어뜨리면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땡기면 끊기듯이 본인은 지금 너무 탁 타이트하게 땡기고 있다. 약간 더 살짝만 늦춰주고 믿음을 좀 줘요. 지금 현재 제가 좀 타이트하게 딱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집까지 쫓아갔고, 그렇지. 이제 그 남자도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이 얘기도 하고, 제가 그 쿠폰도 보내주고, 그래, 그 이제 잘했어요.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아무리 뭐 딱 잡아놓고 그래. 있는다 하더라도 또 언제 반복될 또 일들이. 어떻게 저 모르게 이렇게 그래, 뭐 병이 하나 났다고 맞아요. 나았다고 또 병이 안 생기나? 네, 맞아요. 여기 보톡스 살짝 났다고 6개월 뒤면 또 생기거든. 그러니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사예요, 생사. 그걸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게 생사가 아니고 윤회가 아니고, 걱정과 걱정은 끊임없이 이렇게 파도처럼 일어난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고해의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로 편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내 인생이구나. 이게 하나의 과정이구나. 자식이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는구나. 오늘도 하나 배웠다. 맨날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움의 인생이 배움이. 박수 한번 주세요, 어머니. 자, 시냇물님. 네. 시냇물 어디 있어요?
아,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33세 아들이 아직 대학 졸업 안 하고 계속 전공 더 선택하면서 졸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여름 학기까지 이번 학기를 끝으로 졸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계속 지원해줘야 할지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33세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영광입니다. 아, 예,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만나는 이 자체가 영광이죠. 33세 아들 자녀분이 혼자예요? 아들 둘 중에서 큰 아들인데 네. 둘째 아들은 이제 공무원으로 더 일찍 취직을 했고요. 네. 그놈이 아직도 계속 그 대학을 못 벗어나고 계속 그놈이 또 이제 네, 마음이 또 막 올라오네요. 과목을 하나 더 선택을 해가지고 계속 졸업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네. 네. 일도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모자르니까 아마 지가 또 알바를 조금씩은 하겠죠. 네. 아무래도. 같이 살아요? 아니요, 나가 있어요. 나가 네, 있는데도 학교 이렇게 앞에서 학교 네, 앞에서 네, 방 얻어가지고 있는데 몇 년 됐어요? 그래서 공부한 지가 그래서 지금 뭐 23때 들어가가지고 군대 다녀오고 지금 그 상태거든요. 그래 집에 돈은 좀 있어요? 네, 돈은 좀 있는 줄 알고 있나 봐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돈 아예 좀 없는 있으면 줄. 뭐 네. 큰아들한테 학비 좀 쓰면 어때요? 네, 그래서 걔 그 자립심을 저렇게 계속 스폰을 해주면 자립심을 도리어 이렇게 그 저기 키워주지 무너뜨리니까.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고 막연하게.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갈등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공부하고 싶을 때 젊은 날에 아빠도 그 예전에 그 젊은 날에 집안에서 많이 못 도와줘서 그런 공부에 대한 애착심이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도 그때 좀 도와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큰아들도 지금 공부하고자 뭐 시일은 저렇게 가고 있지만 네. 그 뭐 경제적 여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냥 네. 계속 도와줘야 되나 또 반면으로는 또 제가 자립심을 또 못 키워주는 거 아닐까 저렇게 놔두면 그래, 이런 맞아요. 마음도 그 두 본인 가지 너무 마음이 잘 알고 있어요. 있네. 네. 그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뭐 물을 필요도 없네.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정말 네.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지 몰라서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를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자리, 그래서 물으시면 제가 소통하고 즉시 이렇게 통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저는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말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말을 본인에게 자꾸 하면 좋은지 그걸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함께 얘기하면서 내 삶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본인이 돌아보는 그런 네. 시간이 마음의 쑥하겠네요. 네. 그래서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질문자가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자립하지 못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자립 못해요. 그렇게 하면. 네. 예. 그걸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원래 이 오시는 네. 이유입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있어요. 그럼 병원에 한 곳에 갔어. 정형외과 갔어. 이거 대학병원 한번 가보셔야겠는데요. 제가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대학병원 가시잖아요. 거기서 다시 듣고 이거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잖아요. 본인은 지금 알고 있는데도 그걸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갈등하고 맞죠. 네, 선택한. 그래서 그 갈등에는 가장 좋은 최선은 뭐겠어요, 여러분? 네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이 어느 정도 대줄 수 있으면 우리 둘째는 공무원 됐으니까 네.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네. 네 하나 정도 내가 그동안 벌었는 것 좀 보태주면서 학비 그것도 뭐 노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부동산 한다는 것도 아니고 네, 네. 학비 정도 좀 대줄게 그렇게 얘기해서 100만 원 정도 대준다 이렇게 지금 하면 내가 지금 그게 많이 부담이 되면 한 70만으로 줄이면 되고 네, 네. 돈을 더 달라고 하면은 그때는 못 준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생활비는 네가 좀 보태라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면 사실 33살 휴대폰비 내고 월세 대줘요? 다 뭉뚱그려서 100만 원이. 뭉뚱그려서 100만 원. 그래 공부하는데
이 정도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고 네. 이제 최선은 안 해주면 좋겠지만 네. 혼자 잘 해나가면 좋겠지만 네. 그 다음에 최선이 안 되면 뭘 선택해야 돼요? 차선. 예, 차선을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걸 조정하고 아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건 내가 주는 것보다 네. 너에게 빌려주는 거다 말이라도 네. 아들 같이 안 왔죠? 네, 안 왔어요. 예. 그러니까 꼭 밀어와야 돼. 또 아들 왔으면 엄마 들었다 이러실까봐. 그래서 꼭 자녀분한테 이거 엄마 노후 자금인데 네. 니한테 이렇게 빌려주는 거다. 꼭 기억해줘 라고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 지금 다 몇 달 했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고 그러면 자식도 네. 그걸 당연하게 받는 것보다 네. 나중에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나이 드시면 그걸 조금씩 내가 되돌려 드려야지 이런 마음 먹거든요. 네. 그냥 주면 고마운지를 잘 몰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차악과 최악이 있어요. 그쵸? 최선, 그 다음 뭐예요? 차선, 차악, 최악이 있어요. 그래, 최악은 뭐예요? 최악은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돈을 200만 원 들면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3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문서 없어집니다. 그게. 네. 그런 이제 문제가 돼서 많이 이제 오시잖아요. 네. 그래, 그런 건 최악이에요. 근데 본인은 이제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식이 이렇게 하면 자식을 오히려 더 안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선은 안 되면 차선이라도 이렇게 해서 조정하고 그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고 얘기하고. 응? 네. 그렇게 얘기해서 한번 소통을 한번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그냥 야 농담 삼아 TV 보면서 밥 먹으면서 야 그거 다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아? 이러면 자식은 집중을 안 해요. 아,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차 한잔 하자. 그 목소리 하이톤 하면 안 돼요. 차 한잔 하자 이러면 안 돼요. 차 한잔 하자 우리 아들 이렇게 뭐 들을 준비를 해요. 상대방은. 그게 남편이든 뭔데 이렇게 약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둘째는 근데 둘째하고 비교하는 마음도 좀 있지 않아요? 본인은? 둘째는 너무나 자기를 잘 꾸려 나가고 그렇죠. 또 자기 집도 마련해서 나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자꾸 고민이 생기는 이유예요. 네. 둘째하고 네. 나도 모르게 비교 안 한다 하지만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꾸. 네, 네. 그래서 너는 우리 첫째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지금 돈까지 주고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까지 자꾸 생기면 이제 아들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사라져요. 그래서 혹시나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둘째와의 비교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건 절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녀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더 해로운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런 마음이 예전에 나왔다면 그런 거를 꼭 사과를 하고 자녀에게 네. 그리고 그냥 잔잔하자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씩 엄마가 하고 있는데 우리 노후 자금을 나한테 주고 있는데 참 귀한 돈이다. 네가 공부한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 돈을 나중에 꼭 네가 우리 노후 때 갚아줬으면 좋겠다. 이자는 안 받을게. 이렇게 해서 한 번은 이제 무표정으로 웃으면서 미소를 지면서 한 번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자녀가 돈을 받을 때도 조금 이게 귀한 돈이구나 약간의 부담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돈을 너무 그냥 부담 없이 받는다는 건 자녀에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명상을 어떤 상태에 도달해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명상을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몇 달 동안 따라서 했는데 네. 최소한 50일 차까지 네. 했는데 인터넷 강의도 듣고 근데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내가 오늘 어떤 상태에 도달을 해야 오늘 잘한 거예요. 그거 50일 되셨는데 궁금해서, 궁금해서 전 계속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엄마 잘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기준을 잘 아이가 모르니까. 태어나서 엄마의 그 모유를 먹으면서 지금 이유식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벌써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벌써 뛰어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명상은 인생의 삶 속에 흘러가는 이 모든 상황을 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은 명상이란 특정 지은 뭔가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 같이 눈물 흘려주고 함께 하는 게 치유 명상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느끼면서 내가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 명상이에요. 응? 명상은 그냥 앉아있어서 명상하는 게 명상은 한 종류일 뿐이에요. 응? 행주, 자와, 어묵, 동정, 행선, 주선, 좌선, 와선. 내가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정적일 때나 동적일 때나 모든 게 다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어찌 주체적으로 뭔가 목적을 잡고 있어서 자꾸 힘든 거예요. 삶은 그래서 생활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질문자님께 대화를 하면서도 저는 명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마음의 말투에 제 마음의 근기에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명상 속에 있기 때문에 대화하면서도. 그러면은 고요하고 편안해요. 그 남의 감정에 휩쓸리지가 않아요. 항상 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50일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100일까지 한번 노력해 봐야겠죠? 100일 하고 나면 또 1000일도 해보고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명상을 어떤 목적으로 내가 개선되고 나아진다라는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응? 아이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걸으면 좋고 뛰면 좋고 이걸 알고 자꾸 아장아장 뛰려고 할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본능적으로 아이는 기려고 하고요. 본능적으로 아이는 또 일어서려고 해요. 그게 아이의 본능입니다. 일어서서 나중에 자전거를 타고 차를 타고 걸어 다녀야지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수록 금방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중학생만 되고 고등학생만 되면 스트레스가 자꾸 쌓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한테 혼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빨라요. 그리고 아플 때 이럴 때도 회복이 빨라요. 아이들은. 왜냐? 무의식에 가까운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명상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현재의식을 명상으로 고요하게 만들고 들떠있던 생각들을 조금 차분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치유력과 정화력을 항상성을 올리는 게 명상인데 자꾸 여러분들은 앉아있어서 뭘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걷는 것도? 밥 먹는 거 무의식적으로 드세요? 아이고. 그러면 살이 찔 텐데. 관리 잘 하셨네요. 예. 무의식적으로 밥을 먹기도 하죠. 핸드폰 보면서. 예. 가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 숨쉬기죠. 여러분은 눈 깜빡거리는 거 하고. 그쵸? 소화도 무의식적으로 소화를 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소화시켜야지. 그럼 소화 더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편안하면 소화가 잘 돼요. 똥 넣어야 되는데 나 변비 지금 3일 걸리는데 일주일 이러면 계속해서 변비가 쌓여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화장실에서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있으면 잘 나와요. 근데 이거 의식적으로 자꾸 힘이 들어가면 현재 의식이 올라와서 자꾸 몸에 근육이 단단해지고 몸에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명상과 반대하는 상황이 생겨요. 요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명상하는 단계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잠자고 호흡할 때 그냥 편안하게 걸을 때 이렇게 막 걷는 거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그때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율신경계에는 2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율신경계가 인간을 움직이는 신경계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감신경계,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계. 이게 잘 돌아가야 우리가 편안하게 신경계가 건강히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길을 잃어. 이게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병들이 걸리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능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내가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 못 시키고, 내가 잠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자꾸 잇몸이 안 좋고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자율신경계의 흐름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명상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명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자꾸 호흡을 무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호흡은 무의식으로 되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붓다도 아나빠나 사띠, 아나 들숨, 빠나 날숨, 사띠, 알아차림, 이거를 평생 눈 감는 그날까지 하셨잖아요. 그 깨달은 성인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 아나빠나 사띠를 했어요. 들숨, 날숨, 알아차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숨 쉬다가는 무의식적으로 숨 쉬다가 의식적으로 한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는 걸 후 하면 현재의식이 무의식을 관할하는 힘이 커져요. 그러면 현재의식이 갑자기 생각이 많고 막 눈물이 나고 슬픈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현재의식으로. 그러면 이때 내 무의식의 힘을 잠재 능력이라고 하는데, 조센보피 박사를 그거는 잠재 능력이라고 하잖아. 잠재 능력이, 잠재의식이 내 현재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의식이 안정적으로 바뀌고 떨림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감정들이 점점 더 무의식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명상을 많이 해놓으면, 그 중에 호흡 명상을 자주 해놓으면 여러분이 무의식을 관장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호흡 명상을 자꾸 제일 쉬우니까 자꾸 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잡지 않는 것, 이게 명상이에요. 명상은 쉼인데 호흡을 편안하게 지켜보고 잠시 알아차리는 것, 그게 명상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채화님. 저는 중학생 딸아이 엄마입니다. 어디세요? 아이가 사춘기 시기에 학기 중 이사를 하며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울하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이가 겪어내는 한 부분이지만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변한 모습에 걱정스럽고 저도 우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1학년. 마이크 잡고. 네, 1학년. 1학년이에요. 언제부터 좀 우울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6학년 이제 2학기 이제 학기 중간에 전학을 했고 이제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딸이 힘들어해요? 그 친구를 이제 조금 형성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학교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소문이 안 좋은 그런 아이가 이제 아이하고 이제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돼서 같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학교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그 같은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가니까 이제 이제 같은 그런 아이 약간 인식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도 조금 계속 힘들어하고 이제 어떻게 표현해요, 엄마한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굉장히 이제 뭐 욕심도 많고 그래도 이제 좀 엄마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면 뭐라고 해요, 엄마가? 지금 그래서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래서 학원도 이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건 끊고 원하는 걸로 바꿔주고 뭐 음악, 뭐 피아노, 뭐 기타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의 그 상황이 안 바뀌니까 어쨌든 여기서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희망이 없다. 자기가 원하는 상황은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학교에서도 문제 없고 네네네. 그렇게 지내는 걸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너무 이제 살고 싶지가 않다.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이제 서슴없이 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두렵고 아이가 또 혹시나 잘못될까봐 그런 걱정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마음 깊은 데서는 애가 잘 이겨낼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애가 이렇게 조금 변하는 거를 보니까 어떻게 얘한테 힘을 줘야 되나 이런 고민. 아이가 그렇게 이 모든 세상은 인과잖아요. 원인과 결과인데 아이가 우울하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우울할 수는 없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원인을 알고 있어요, 엄마로서? 원인 우선은 기존에 이제 이사를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이사를 할 때 아이한테 의사를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때 뭐 상관없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제 이사 과정에서 이제 새 학기가 좀 이제 진행이 됐고 애가 새 학기에 이제 하면서 너무 자기가 원하는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행복하게 지내는 와중에 이제 저희가 뭐 계약을 하고 집을 팔고 뭐 이사하고 이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나 이제 안 갈 건데 가집 취소하라고 막 애가 막 그래. 이사는 살다 보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쵸. 그쵸. 그리고 아이가 활발하고 막 좀 막 이런 아이라 뭐 적응을 잘 할 거라고 저는 크게 사실은 생각 안 하고 했는데 부모가 너무- 가장 모르는 게 자식이. 네네. 자식을 안다고 활발하고 그렇다고 이런 건 다 본인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네네. 자식의 마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180도 아이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바뀌어서 너무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 바뀌는 게 자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원래 엄마가 생각했던 활발함, 그리고 언제나 밝은 초등학교 때에서 엄마 초등학교 때는 아직 철이 조금 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기대고 엄마한테 많이 이렇게 의지하죠. 그리고 밝고 대부분 초등학생들은 지금 바뀌는 게 당연한 자연의 진리다는 거예요. 지금 우울해하고 친구들 환경이 조금 바뀌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자꾸 우울하다는 말하고 이게 그 시절 2년의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과 마음이에요. 근데 그 감정과 마음을 지금 내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힘들다. 엄마가 뿌리인데 열매가 자꾸 힘들어하고 있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보통 중3 남자애들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여자애들은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 마음, 자식 때문에 힘들지 않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다 많은 분들이 그때 아이의 변화에 대해서 놀라고 이런 면이 내 자식한테 있었나? 이렇게 말을 하네?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나? 야, 진짜 이건 내 맞아? 뭐 머리에 칩이 바뀌었나? 이 생각까지 한다니까. 그 지금 딱 그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겪었던 많은 제 부모들 입장에서 다 그 과정을 겪었던 분들은 그게 너무나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우리 아이가 바뀌었다. 우리 아이가 힘들어한다. 우울하다. 그렇게 많은 것에 엄마가 자꾸 좌지우지 되면 이 아이는 더 엄마처럼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가장 더 집중하고 감정에 더 집중하게 돼요. 왜냐? 그 감정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집안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힘이 있다는 걸 자꾸 느껴요. 그러면 더 표현해요. 그러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엄마 너무 우울해. 진짜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우울해 죽고 싶다. 엄마 학원 다니기 싫고. 그러면 그래? 학원 다니기 싫어. 그럼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엄마 그냥 뭐 모르겠어. 그래 일단 고운 때가 생각하고 일단은 배민 뭐 시킬까? 배고프다. 엄마는 전환해야 돼요. 자꾸 화제를. 그게 엄마가 자꾸 집중해 있으면 자식은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식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그걸 허투루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요령이에요. 팁이에요. 어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저한테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결국 죽을 거고 아빠도 죽을 거고 엄마도 죽을 거고 우리 고양이도 죽을 거고 이런 얘기 맞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란 말이야. 정말 그 찾는 진리란 쉽지 않아. 일단 유튜브 보고 얘기하자. 죽음 쳐가지고 막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요. 근데 죽음은 누구나 다 식물이 죽든 태양이 지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모든 사람들은 다 겪는 궁금함이에요. 다 죽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때 그 시절 인연의 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자신 스스로가 찾아보고 하면서 정화되는데 거기에서 만일 엄마가 흔들리든가 아빠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우리도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까지 마음 공부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어설프게 했다가 아이에게 더 큰 기억을 남기게 해요.
그래서 가볍게 특히나 초등학교 한 4, 5학년부터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중학교 3학년 되면 그런 질문 안 해요. 여성 아이들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한 1, 2학년까지 질문, 뭐 아빠, 엄마에 대한 어떤 우울, 삶에 대한. 근데 고등학교 되면 그런 질문 별로 안 해요. 딱 그때 그 시절. 그러니까 이게 시절 2년의 아이가 하는 행동들과 말이구나. 이렇게 엄마가 좀 대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죽음 생각했어. 그래 엄마도 죽음 가끔 생각했다 그때. 이거 무섭다 엄마도. 엄마도 모기 한 마리 못 죽이잖아. 근데 어제 바퀴벌레 죽이대 이렇게 막 얘기하. 그래 징그러운 건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가볍게 엄마하고 소통하는 거. 아이는 대화를 하고 싶지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고 뭔가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궁금했던 걸 잠시 이렇게 우리가 얹히면 경상도 말로 제가 경상도인데 완벽한 서울말에서 몰랐죠. 알았어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얹히면 살짝 따주면 되잖아. 근데 얹히는데 먼 급식을 데려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어른들의 지혜잖아요. 살짝 오늘 저녁 뭐 먹었어? 엄마가 등 두드려주고 살짝 따줄게. 엄마 시원하다. 이렇게 배 아프면 배 한번 쓰다듬어주고 우리는 바로 응급실로 데려가가지고 막 한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는 필요한데 너무 엄마가 어떤 상황에 대처할 때 너무 급하게 하고 급한 마음이 올라오면 자식도 그 뿌리에 그대로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얘기하면 우울했구나 그래. 엄마도 요즘에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우울하다. 장마철에 왜 이렇게 찐어? 우울하다 야. 아까 그 드라마 봤는데 좀 우울하다. 엄마도 우울했어 오늘. 그래 엄마? 그럼 나도 우울하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우울해서 그래. 그래. 야 우울한데 우리 명상이나 한판 하자. 이렇게 호흡 명상 한판 하자. 이거 좋더라. 이렇게 가볍게 전환시켜주고 야 우울할 때는 넷플릭스 봐야 돼.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개그 프로 한번 보고 이렇게 가볍게 해주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마음들이 점점 떨어져요. 그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20대 넘어서도 계속되고 40대 넘어서도 계속되면 그때는 이제 뭐 정신과도 한번 가보고 물론 심하면 가봐야 돼요.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막 계속 그런 마음이 일러오면 진단을 받아보고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런 시기에 이제 가끔씩 일어나는 생각들이다. 그렇게 마음을 가볍게 먹고 그리고 이제 또 더 심해지면 그때는 또 전문가의 또 입장도 들어보는 게 좋죠.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3, 4년 전부터 유기묘를 키우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그런 애들을 보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듭니다. 목줄을 짧게 한 채 묶여있는 개들을 봐도 사람처럼 죽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 더울 때 추울 때 어떻게 하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떤 마음을 내야 할까요? 유기견을 이렇게 또 키워주시고 유기묘를 또 구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언제부터 드신 거예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한 4년 전에 제가 유방암을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음이 좀 약해졌는지 그 사진만 봐도 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 그런 사진만 봐도 제가 이제는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마음이 불편해요? 네, 너무 불편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글 적은 것처럼 이게 목줄을 짧게 이렇게 돼 있는 제주도 가면 되게 많아요. 제주도.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대부도에 이렇게 전원 주택이 있는데 그 산책하는 길에 그런 개를 보면은 그 길을 다시는 못 가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에 갔다가 주말에 이제 거기서 머무는데 그 앞에다가 저희 집 앞에 그 고양이 사료를 제가 갖다 놔요. 근데 제가 머무는 거는 3일 정도밖에 안 되고 그 고양이들이 다 그곳을 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먹던 고양이들이 항상 찾아와서 먹는데 또 그 개미들이 밥에 그 사료에 막 그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기도 너무 막 이게 그걸 먹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체크를 해요. 있는 동안은. 그리고 개미한테도 좋은 일이네요. 근데 고양이가 그 개미까지 같이 먹게 되니까 살생이네요.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해결할 수도 그래서 없잖아요. 본인은 그냥 사료만 놔뒀을 뿐인데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어요. 개미들을. 고양이는 살리고 있지만 저는 개미나 고양이 입장이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네.
세상에서 살아있는 생명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모두 다 살고 싶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나무든 개미든 날파리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본인에게 많기 때문에 그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들은 살아있는 애들이 본인이 그걸 죽음과 자꾸 연관시키고 그리고 아픔과 자꾸 연관시키고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 알죠? 아프니까 인생인 거예요. 그 강아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강아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목줄이 짧게 있고 어떤 애들은 커가는데도 목줄을 넓혀주지 않고 목에 털이 다 엉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있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땡볕에 이 더운데 폭염에 땡볕에 있는 애들이 혀를 내고 그냥 죽을 듯 힘들어하는 물도 말라 있고 그런 제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특히나 고양이들도 그렇고 귀촌명상센터 제주센터에 가면은 밑에 1층 집에 이제 횟집이었는데 그 집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나가면서 거기에 고양이들이 들고양이들을 많이 밥을 줬거든요. 그 횟집이. 근데 그 집이 망해서 나가버리니까 그 고양이들이 다 죽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새끼 고양이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종이컵에 물이라도 한 잔씩 또 주루주루 같은 것도 주고 그래봐도 마음이 계속 쓰이죠. 그래요. 인생이란 게 뭐 삶이란 게 내가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고 애틋하게 바라보는 마음은 참 좋아요. 그게 보호하는 마음이고 자리이타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보리심이고 자비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의 중생을 다 구할 수 있나요? 생물들을 구할 수 없어요. 저희가 아마존 가서 나무 심는데 산불 날 수 있어요. 심어놓은 거를 몇 천만 원 들어가 심어놓은 거를 산불이 한 번에 나버리면은 한순간에 말라버려요. 이게 우리의 또 삶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어디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사료를 주는 건 좋아요. 내가 갈 때 인연이 될 때. 근데 사료 못 줬다고 집에 와서 자꾸 집착하면 그건 내 인생까지 괴로워지는 거고 고양이가 내 삶의 괴로움의 존재인 거예요.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베풀 때 내가 베풀지 못해서 막 안타까웠고 이번 달에 못 베풀어서 서울역 가서 노숙자 못 도왔어. 한 달 내내 마음이 불편해. 다음 봉사 올리면 바로 가야지. 그건 불편함이에요. 내가 그거 못 갔지만 집 앞에 쓰레기 하나 주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면. 또는 TV 나오는 가자지구에 폭탄을 맞고 아이들이 다 죽고 총기 난사돼가지고 다 죽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한 5분 동안 그 오늘 죽어간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수행자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어요. 마땅히 어느 곳에든 머무르지 말고 그냥 다만 마음만 낼 뿐이다. 저는 이걸 물 흐르듯 살아가라. 노자도 상선약수라는 말을 했듯이 가장 높은 도는 물이다. 물은 흐르는 대로 흘러가요. 비가 안 오면 말라서 땅에 들어가면 나중에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지하수가 돼요. 또는 땡볕에 수증기가 되면 구름이 되어서 나중에 비가 오기를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요. 이렇듯 물 흐르듯 살아가야 돼요. 수행자는. 그게 자꾸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 존재로부터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그게 현명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기점 명상센터에 갔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너무나 가는 것만으로도 그 명상센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 가슴이 편안해지고 너무 감사했고 제가 어느 정도로 최한 선생님한테 감사드리냐면 제가 이제 죽고 저희 딸이 거기 갔었어요. 홍유경.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물려줄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나눠줄 데가 없다 그러면은 정말 그거를 세안 선생님한테 아니요 그렇게 해서 세안 선생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라고 그 정도로 제가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얻은 게 많고 이 자리에 와서 다른 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제 고민도 정말 많이 해결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딸이에요, 딸? 고마워요, 와줘서. 네. 그때 얼마 전에 그 저희 그 제주 기점 명상센터 저희 홍유경 인사드려요. 예. 갔던 친구예요. 아, 그렇군요. 기억하시죠? 얼마 안 돼서. 아이고, 그래요. 제가 왔다 가라고. 왔어. 센터에 와서. 네, 맞아요. 혼자 해서 너무나.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참. 엄마구나. 아, 그랬구나. 근데 수업 잘 받고 갔죠? 질문해도 돼요? 질문. 짧게. 이제 갔을 때 너무 힘든 시기에 갔는데 뭔가 마음에 불구덩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랑 명상 이제 1박 2일 보내고 나서 그 불구덩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까지만 하지. 이제 현생에 치여 살다 보니까 명상을 아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갔다 오고 끝이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명상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이런 데 오고 마음을 다 잡는 거지 뭐. 발심해야 되지 뭐. 50년 벽면 수행하던 수행자든 성직자든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성직자님에게 여쭤보면 수행을 계속 이어가는 것.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걸 이제 정정진이라고 해요. 8정도에 보면 마지막에 정정진, 정정진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그 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이 길이 여기 아까 오프닝 때 보면 97년도부터 했잖아요. 지금 물 흐르듯이 하고 있어요. 정정진 하면 돼요. 본인은 이제 젊고 이제 일찍 명상을 만났고 그리고 좋은 엄마의 그런 사랑도 있고 하니까 본인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이렇게 엄마랑 같이 참여하면서 명상을 꾸준하게 그냥 명상을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틀어놓고 듣는다 생각해요. 영어 듣는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처럼 말이 줄줄 나올 거예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환의 의료사고로 어디 계세요? 의료사고. 저기 손으리. 의료사고로 근긴장 이상증 사경으로 몇 년간 일도 못하고 치료 중인데 낫지 않습니다.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의사 두 분한테 계속 화가 납니다. 낫지도 않은 몸에 집착되어 마음이 힘듭니다. 의사분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통증을 평생 다스려야 할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니죠. 욕심이 많은 건 아니죠. 통증이 일어나면 고통스럽고 힘든 거야 뭐 당연하죠. 언제부터? 한 몇 년간?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됐어요. 어떨 때 밤에 많이 아파요? 낮에 많이 아파요? 아침에 많이 아파요? 지금도 계속 아프고 지금도? 밤에는 좀 더 많이 심해지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겨냅니까? 근데 뭐 채연님 마음 공부 틀어놓고 법률스님 강의도 들어놓고 불교대학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때뿐이고 약간 제가 뭐 하고 싶은 게 원래 많고 그런 성격인데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뭐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네. 뭐 피아노 치고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네. 못하니까 통증 때문에? 통증도 그렇고 이게 근육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긴장이 돼서 그 주사를 잘못 맞았거든요. 이게 여기 의사가. 언제? 제가 원래 발레를 취미로 했었는데 발레. 이게 목이 잘 안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잘못 넣었어요. 더 잘 목을 이완시키려고 네, 하다가 근데 침을 잘못 놨는데 침? 네, 한의원에서 근데 그걸 치료하려고 신경과를 갔는데 네. 신경과에서 주사를 더 잘못 넣은 거예요. 그래서 2차적으로 피해가 갔는데 이거 소송하기도 힘들고 이길 수도 없다고 하고 이제 다른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은 그래도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라 그랬죠.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잘 안 돼요. 노력은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확실히 다른 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서 그게 침을 잘못 맞았고 신경 때문에 그랬다는 확실히 그렇게 얘기해요? 가능성이 100% 얘기해요? 아니요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아니 그건 아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증상이 바로 생겼기 때문에 응급실도 막 갈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이 막 빠지고 이러니까 이제 몇 분 선생님께서는 이게 의료사고는 맞는데 어차피 이길 수 없으니 그냥 약 치료를 꾸준히 해보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달래주시죠. 치료를 꾸준히 해서 좋아졌어요?
아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네, 그렇죠? 네, 이왕 그렇게 된 거 살아야 되는데 목은 돌아가잖아. 네, 돌아가요. 그리고 얼굴 긴장된 거 안 같아. 네? 편안해. 얼굴이 긴장된 거 안 같다고. 아니, 긴장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긴장된 거 안 같다고 그랬잖아. 네. 본인은 긴장됐다고 생각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남이 보는 관점과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응? 그러니까 세상은 남들이 내가 발레를 하면서 발레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침을 줬지만, 침을 맞고 주사를 맞고, 그래도 세상은 남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도 있거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남에 대한 시선들을 조금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남이 봤을 때 지금 본인은 저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통증이 있고 이런 거 전혀 안 느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본인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잖아. 네. 그쵸? 남들이 봤을 때는 안 아프고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환자고 병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병이 더 커지고 드러나요. 자꾸. 저는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채원님 명상하면 깨달아요. 깨달은 사람이 채원님은 깨달았어요. 막 이렇게 물어요.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느끼겠죠.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게 정답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 덮으시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똥싼바지 입고 이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괜찮다고 봐주고 얘기하고 좋은 얘기 해주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왜냐? 내 인생은 내 생각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본인의 상고 너 범죄자야 너 못돼서 사기꾼이야 자꾸 얘기하면 진짜 사기꾼 돼. 난 아니야 해도 자꾸 그렇게 돼요. 남들이 자꾸 얘기하면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보여 너 괜찮아 얼굴 예뻐 너 충분한데 아픈 거 안 같은데 좋은데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목도 풀리고 몸의 긴장이 입안이 점점 돼요. 지금 본인이 긴장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내가 진짜 긴장되어서 근육이 이완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런 병이 있고 이런 사고가 있었고 그게 나의 인생에 타격을 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나 남들이 나를 이런 아픔을 통해서 편견되게 보지 않을까 이런 모든 관심과 관점이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더 통증이 오고 집에 있을 때는 통증이 좀 덜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다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남들에 대한 시선을 조금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남들에 대한 시선 좀 신경 쓰지 않아요? 네,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치기 전에도 원래 많이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이제 본인에게 불편함을 더 키운다라고 봐요. 남 신경 쓰지 마요. 머리도 이렇게 한쪽으로 내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러니까 남들에 대한 시선 지금 또 젊고 또 아가씨고 이러니까 그런 게 좀 보일 수 있는데 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는 시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큰 거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의사들도 그게 뭐 죽을 병 아니잖아. 그쵸? 네. 좀 가볍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병과. 병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근데 너무 막 아프고 이러니까 옛날에 원래 이제 저도 지금 2시간 반째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고 막 마이크 드니까 엄청 무겁고 그래요. 사람은 항상 통증 속에 살아요. 여러분 앉아있는데 지금 막 힘들어요. 지금 2시간 반.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들었습니까? 집에서 맨날 편안하게 두 다리 펴고 앉아서 소파에 기대가 있었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것은 내가 그 통증에 대한 감각을 키우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조금씩 아프고 힘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세상에 점점 아파갈까요? 점점 나아갈까요? 모든 것은 조금씩 점점 아파가지. 우리의 인생은 본래.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남들이 어떻게 보면 목에 지금 잠깐 이완이 온다 그랬죠. 아프다 그랬죠. 목 주위가. 거기 주사 맞은 분. 주사 한번. 근데 얼굴, 옷은 이렇게 파인 옷을 입고 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외부로 향한 시선들을 조금 내려놓고 명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간직하고,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체완 차크라 5번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체완 차크라 5번 명상이라고 있어요. 그걸 하세요. 오늘부터 100일 동안. 그거 하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 목의 이완과 어깨가 뭉쳐있는 걸 풀어주는 호흡법들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하시는 게 좋은데 그냥 목이 안 좋으니까, 가슴이 답답한 분들은 4번 차크라, 배가 안 좋으신 분들은 3번, 그리고 이쪽 아래쪽 안 좋은 1번, 2번, 머리 쪽에 두통이 많은 분들은 6번, 7번 이렇게 해서 치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부터 100일 동안 호흡을 자꾸 이쪽 침 맞은 곳, 그런 곳에 편안하게 호흡이 돈다. 그 설명은 20분 동안 제가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 번씩만 명상을 그거 하세요. 네. 하고 난 이미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혹시 의사에 대한 원망은 어떻게? 그 의사에 대한 원망을 본인이 하는 이유는 의사가 잘못해서 본인이 다쳤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은 안 좋아요. 그러면 의사가 아니면 나를 못 고친다 생각하는 마음도 같이 있어요. 내 스스로 내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다고 마음 내요. 의사에 대한 원망을 해봤자 원망심이 나를 더 아프게 해요. 독심이에요, 독심. 원망하는 마음은. 그래서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운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요. 뭐 그 생각 왜 해서 뭐 하는데? 해서 뭐 소송할 것도 아니잖아.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잖아. 소송하면 돈이 더 들잖아. 그럼 뭔가 변호사비가. 다 완벽하게 제가 몸을 치유한 다음에 지금 일을 다 그만둔 상태인데. 완벽하게 치유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모든 게 아파요.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게 없어. 갓난 아이도 아프고 초등학생들도 다 아픈 곳이 있어요. 완벽하게 치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 하루에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요. 우리 몸속에 5,000개. 그걸 여러분들이 NK세포, 백혈구가 그걸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잡아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암이 생기는 거예요. 잡아먹지 않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지금처럼 누구를 원망하든가 스트레스 받든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게 활성화가 안 돼요. NK세포가. 살해세포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이 더 와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런 설상가상의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안다면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도움이 되면 하라고 안 하겠는데 수행자는 도움이 되는 일만 해야 돼요. 현재에 도움이 되는 일.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지금에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올라올 때 그냥 모든 것이 지나간다, 다 좋아진다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을 자꾸 되풀이 하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오늘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경이 되라서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처음부터 11시부터 오셔서 전국 각지에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신 봉사자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